어제는 그 조세와 복제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였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자, 이철희 소장님 덕분입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잘 들리세요, 이거? 네. 마이크가? 네. 주제가요, 공정 성장론이라서 사실은 뭐 저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를 때는 안철수 대표님을 쳐다볼 수는 없고 그리고 홍 교수님을 제가 자주 쳐다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모르니까? 예. 그래야 이제 그 이철희 소장님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일반인 분들 다 이해시킬 수 있다. 그 목표로 모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들이대겠습니다. 저한테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원래는 이게 토론회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초청하신 분 한 두 분이 안 나오셔서 그럴 거면 기왕에 좀 편하게 토크 선택지를 한번 해보자 해서 형식을 이렇게 급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설득의 대상으로서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 안철수 대표의 공정성장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관점에서 저도 하겠고요. 우리 영종우 교수님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편들지 마시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따로 소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 홍종호 교수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요. 코넬대 경제학 박사십니다. 4대강을 많이 비판함으로써 알려주셨는데요. 경제 전문가십니다. 오늘 이러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시간이 좀 되면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포부는 그렇습니다만 과연 시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봐가면서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정성장론이 뭔지를 좀 짚어보기 전에요. 어쨌든 한국 경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문제가 뭔지를 좀 짚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제가 그냥 호칭을 전자 빼고요.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한 40년간 장기 불황에 이제 빠질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넉 달 정도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다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문제점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제도 정책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그 사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문제가 저는 가장 걱정됩니다. 2년 후인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즉 그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정도 후가 되면 2028년 전후가 되면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쭉 2060년까지 그 추세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최대의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제 생산 가능 인구 한 사람이 그 어르신 한 분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고, 또 2060년이 어느 정도냐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부터 2060년까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대외 변수도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죠. 엔화가 약세이고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 3년 내로 우리나라 거의 전 분야 산업 경쟁력들을 다 따라잡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어쩌면 정말 위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덧붙여서 지금 부채 문제,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우리 재정이나 기업 부채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지금 그 빈부격차 문제가 또 이런 와중에 고통들을 더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경제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고요. 제도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불공정한 경제 구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세 가지 정도 그냥 예를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이제 보면서 저는 만약에 저런 일이 외국의 선진국의 항공사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 예약들도 대부분 취소되고, 그리고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나고 CEO까지도 바뀌고 아마 그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래서 대한항공 주가를 확인해 봤더니 오히려 올랐습니다. 유가 하락이, 그로 인한 이익이 오히려 땅콩 회항 그 사건을 상쇄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 위주의 그 1등은 너무 쉽게 1등을 유지하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우리나라가 그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그 영화 산업 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저기 그 영화 산업을 보시면 대기업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투자하고 제작하고 배급하고 영화관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 제작사에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더라도 그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관객과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대기업만 계속 그 1등을 유지하는 그런 시장 구조, 그러니까 독과점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구조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라마운트사 같은 경우에 영화관까지 갖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결국 판결이 났죠. 1948년에 파라마운트사가 소유하고 있는 영화관을 다 매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영화 제작사가 영화관을 같이 소유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한 구조인 거고요. 또 하나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그 제가 했던 소프트웨어 산업 쪽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대기업에서만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거죠. 한국은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삼성그룹은 삼성 SDS에서 삼성그룹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LG는 LG CNS에서 LG 전용을 만들고, SK는 SK CNC에서, CJ그룹은 CJ그룹 내 SI 업체, 포럼그룹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그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데도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가지고 그 그룹 내에서만 수요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커질 산업이 못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야가 그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분야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는 이제는 힘들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다, 위기다, 한계에 도달했다 그랬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학자들은 다 그런 진단을 하잖아요. 또 전문가들도 다 그런 관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고
방향이 들렸습니까? 근데 방향은 맞으나 뭐 정책 수단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교수님께서 아니 안 대표는 연속으로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가 창조경제하고 초이노믹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구조개혁 쪽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혁신할 수 있는 구조개혁 방향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경기 부양만 하고 효과가 사라지면 재정만 소진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만 되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이유가 급속하게 재정 소진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효과 없이.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오히려 더 빨리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정책을 지금 그 정부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했으면 됐을 텐데. 네, 이 소장님. 한마디로. 네. 이 소장님, 제가 여기서 잠깐만 좀 맥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오늘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대표 오셨습니다. 소개 좀 시켜드리고요. 네, 이왕 소개시켜드린 김에 몇 분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의원 오셨습니다. 이춘석 의원 오셨습니다. 김정혁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죠. 김현미 의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깥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정치권을 오래 지켜봤는데요. 행사 중에 이렇게 마이크 넘겨놓고 개입하는 건 처음 봅니다. 부당한 처사인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무척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셔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맙고요. 또 제가 나름 그래도 정치평론가인데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있는 거 보니까 좋네요. 지지층들이 아마 반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고를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거니까 더 이상의 불공정은 제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공정하게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저한테 좀 맡겨주시고요. 홍 교수님 보시기에 잘 맥을 짚고 계십니까? 안 대표가? 아니면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말씀은 특히 현재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짚은 거나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들 짚은 것은 뭐 원론적으로 제대로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제대로 짚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직접 집권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이나 또 현재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잘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홍정호 교수는 지금 경제 문제는 뭐다? 이렇게 좀 쉽고 간명하게. 예, 제가 한 열흘 전에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베트남의 국립사회과학원의 이제 엘리트 대학원생들한테 그쪽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비결이 뭐냐, 또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받고 하노이, 또 다낭, 호치민시 이렇게 쭉 다니면서 100명 이상의 대학원생들, 엘리트 대학원생들이죠.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그쪽 이제 학생들은 또 그쪽의 교수들은 한국이 정말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가 과연 저 나라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상당히 경의의 눈으로 제 강의를 이제 들었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대기업을 키웠고 또 중화학산업을 육성한 불균형 성장을 추구해서 중국 이전에는 세계 최고의 고도 성장률을 구가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국 경이 나쁘다는 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균형 있게 과거에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 시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 할 수 있었던 이런 대기업이 오히려 불공정 문제를 낳고 비효율성을 낳는 이런 문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자살률 같은 것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이런 뭔가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 동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강북에 나오는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야,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듣고 나서 한국의 미래가 밝은 것 같냐? 어둡냐? 그랬더니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울해요 라는 답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률도 OECD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뭔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좀 더 구조적인,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짧은 지식으로 시장은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러저런 뭐 폐해들이 나으니까 결국 시장의 문제를 정치가 개입해서 교정하고 결국 잘 안내한다고 할까요?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홍 교수께 현 정부 집권 세력의 뭐 리더십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전체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까요? 지도층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 시장을 좀 규제하고 바로잡는, 교정하는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맥을 붙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 과거에는 논문 쓰고 학생 강의하는 국면 서생이었는데, 사실 MB 정부 들어서서 배우나 사업, 또 4대강 사업 추진하는 얘기를 듣고 한 나라의 명운이 최고 권력자, 정치 지도자의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는구나. 저는 그 사업이 도저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국토 생태적으로나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치 최고 권력자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온갖 수단이 동원되면서 추진이 되더라고요. 물론 대운하 사업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한 것이 경제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순수하게 바라본다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냉철한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얼마만큼 국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지, 핵심적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단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40년 장기부라는 말씀, 저는 뭐 40년까지 바라보는 해안은 없고 한 20년만이라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도자가 참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안철수 대표께서 다시 이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치권 바깥에 계시다 정치로 입문하셨고요. 저는 사실 정치권 안에서 지켜보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 밖에서 볼 때 정치권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나쁜데, 특히 이제 정치권이라면 국회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몸담아 보시니까 입법부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의 문제를 좀 교정하거나 이런 데 좀 둔감하거나 좀 더디고, 일반 국민들이 왜 정치의 효용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원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됐습니까? 네, 아직도 2년이 안 됐는데요. 와서 이제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어쩌면 여기서 계속 있다 보면 상대방만 보이고 국민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치열하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대변하는 국민을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만 보이게 되고, 상대방을 이제 상대방과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긴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심판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보고 있다가 쓰러진 사람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데 어쩌면 그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회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행정도 하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그 일종의 복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투자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일이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검증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토대로 해서 훨씬 더 발전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제가 몸담았던 그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에서는 그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래 계획 또는 예산을 세우는데 국회 와서 보니까 결산을 신경을 안 쓰고 예산만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대로 정부에 대한 견제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그 결산이 먼저이고 그 결산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면 국가 재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TV 토론 같은데 나가보면 상대랑 이렇게 많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주장이 달라서 싸우기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면 이렇게 발끈해서 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치고받으면 시청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의외로 또 시청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보다가 저것들 왜 싸우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운다, 이렇게 말꼬리 잡고 싸운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잡아서 양쪽 다 이제 비판하고 아예 채널을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치권이 썰전 시청률 보고 아신 건가요? 아유, 이제 TV 토론 설정은 잘 나갑니다. TV 토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옳고 그름이 서로 마주보고 싸우면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정책적 차이가 크다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실 텐데 일반 유권자나 일반 대중의 눈에는 별로 그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그 차이가 안 느껴지다 보니까 과도하게 싸우면 그 자체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탐 대시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주보고 경쟁을 하더라도 심판관, 유권자나 국민을 믿고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 아젠다로 터닝한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실력을 보여주는 정당으로 크가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합니다. 자, 오늘 공정경제론이라는 게 사실 오늘 이 토론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를 스포트하는 분들은 이게 정부의 공급주도의 경제 성장 또 문재인 대표가 제기하신 소득주도 성장과 좀 다른 거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보다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르면 경쟁이 되니까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선 다르다는 점보다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성장이라는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그 실체를 좀 우선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이 설명하시려면. 그러면 공정경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그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면 그 우리는 다시 제도화할 수 있다는 그 관점인데요. 그 아까 초기에 제가 40년 장기 불황 때 우리 그 경제 사회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적인 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 아직도 그 공정하지 못하다, 즉
대기업이 1등을 하는 기업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계속 그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중소기업이 대기업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제 요지인데요. 거기에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혁신 성장이 있고 공정한 분배가 있고 생산적인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통해서 얻은 과실이 그냥 놔두면 MB정부 때처럼 낙수효과만 믿고 그냥 놔두면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생산적인 복지로 선순환이 돼야 되고 다시 또 공정한 분배나 생산적인 복지의 동력이 다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 사이클인데요. 거기 세부 내용들이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죠. 예, 우선 총론을 말씀 주셨는데요. 시비를 좀 걸어주십시오, 홍 교수님께서. 네, 저도 사실은 이 공정성장론 엊그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을 받았는데, 사실 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어떤 거래 담론 내지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데 사실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저기에만 해도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중요한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연 묶어서 공정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잘 된 거냐? 정말을 딱 들었을 때 누구든지 그냥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을 때 쉽게 와닿느냐? 저런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냐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저게 이제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바로 옮기면 fair growth가 되겠죠. fair growth. 근데 fair는 공정하다. 그건 형평성을, 경제에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고, 성장은 아무래도 효율적이어야 가능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이 합쳐 있는 거죠. 공정한 형평성이 하나는 이 경제학에서 효율성, 형평성을 같이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경제의 가장 큰 난제거든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사실 근데 이론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미리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Fair Growth를 이제 찾아봤더니 미국의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우리말로 하면 글로벌 발전 센터. 여기 뭐 과거에 그 하버드 총장 지내고 재무장관 지낸 로렌 서머스 교수도 이사로 들어가 있고 한 데서 이 공정성 페어 그로스라는 아예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걸 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이제 주장은 뭐냐면 과거에 특히 남미 경제 같은 경우에 그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서 효율성, 시장 개방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대기업 육성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성과는 없고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세계 최악의 소득 불평등도만 커졌다. 결국은 이제는 단순히 시장 개방,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성, 즉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성장도 가능하고 동시에 공정성도 담보된다. 이제 이게 그 책의 요지예요. 그래서 그런 차에서 보면 물론 한국이 남미만큼 소득 불평등, 지니 계수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렇지만 다들 느끼시지만 지금 기업 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가계 소득은 정체 상태고 그 격차는 OECD 최악의 수준이고요. 재분배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를 통한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그 문제의식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침묵하는 다수, silent majorit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남미는 70%의 중산층과 빈곤층이 결국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공정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책의 요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에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특히 이 노인계층의 엄청난 빈곤층이라든지 또 서민들, 중산층의 고통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공정성장론이 일정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책 참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미리하고. 근데 저도 사실은 저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서 중심은 그 혁신입니다. 예. 그런데 저 용어를 제가 대선 때 이제 저희들의 중심 경제 어젠다로 이제 혁신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때와 사실은 개념이 비슷한데요. 일주일 후에 대선 때 저희들이 혁신 경제를 주창하고 일주일 후에 그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저희를 모방을 해서 창조 경제라고 이제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혁신과 창조가 개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이 혁신이나 창조나 비슷한 것 아닌가, 그게 아마 일반인들 인식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이름을 혁신성장론이라고 하면 창조경제와 다른 게 뭐냐, 그런 오히려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핵심적으로는 혁신성장론이 맞는데 그 용어를 못 쓰고 그나마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간, 가장 기반이 공정이니까, 공정한 제도 그리고 공정한 감시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고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르고 만드셨대요. 근데 또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고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수준이 소머스 정도의 경제의 신경을 가진 걸로 좀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인 짜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못합니다. 공정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제가 이야기할 때 공정해야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럼요. 그죠? 그래서 공정해야 성장도 가능하고 네. 또 그 과실도 공정하게 분배돼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복지를 위해서도 공정한 조세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세 가지 요소 모두 다 네. 공정성이 가장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럼 감론으로 가세요. 혁신 성장부터 좀 감론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 성장 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현재 시장 구조 개혁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렇게 단순하고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신생 창업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현재 대기업 체제는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SI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텔도 저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신라호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고 서비스 만족도도 거의 최고 수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메리엇 그룹이나 힐튼 그룹처럼 세계적인 호텔 전문 대기업이 되지 못할까?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에서 30대 대기업 중에서 자체 호텔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룹의 호텔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그것도 큰 산업이 전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 대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런 대기업 구조를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바꾸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문제가 절대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는 구조 아닙니까?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이 된 경우는 손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터넷 기업, NHN 같은 데가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섰고 웅진그룹 같으면 올라섰다가 다시 또 추락하고 펜텍도 마찬가지로 추락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탄생해서 대기업이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그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대상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입니다. 제가 지난 2월달에 이제 독일에 가서 봤더니 거기는 히든 챔피언들은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 비결이, 그리고 세계 1, 2위의 경쟁력을 하는 비결이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혁신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1, 2위인데 혁신 속도가 세계 어디보다도 빠르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기업도, 대기업조차도 이 기업들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R&D가 17조 정도 되는데요. 대기업의 많은 부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들도 아예 둘로 나눠서 완전히 기초과학 연구와 그리고 아예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R&D 센터로 그렇게 변신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도 히든 챔피언으로 저렇게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그 창업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정말 돼야 되는데, 현재 정부 정책의 문제는 창업 비용 대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패 확률은 그대로 높습니다. 시장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제도적 기회를 못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할 때 그걸 바로잡으려면 필요한 정부 정책은 뭐겠습니까? 이공계를 졸업한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 그래서 이공계 졸업생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이공계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많이 들어오게만 하고 그 다음은 나 몰라라,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창업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풉니다. 저는 제일 지금 문제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보증액이 1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거 다 부실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은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1년 전과 지금과 그 기업 성공 확률 펀더멘털이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보증 규모가 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창업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실패 확률이 높을까를 따져봐서 실패 확률을 낮춰주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실패한 사업가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최선을 다했으면 제도적 기회를 주는 정책들,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1시간 정도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계신데, 문재인 대표께서 열심히 지금 메모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가 대학 교수가 아닌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와서 열심히 들어주고 이러면 고맙죠? 예, 맞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많이 계속 오래 앉아 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께서 그냥 얼굴 비치고 곧 나가실 줄 알았는데 쭉 계셔서 좋습니다. 저는 감이 굉장히 좋고요. 또 메모까지 하셔서 참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른 교육위원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간간히 이제 오시는 거 보니까 이제 졸지 못하게 박수 쳐야 되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특별히 보태시는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혁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혹 전문가들은 20세기는 케인스의 시대였던 21세기는 슈페터의 시대다. 슈페터가 이제 혁신을 내걸었죠.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통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중견기업 문제를 권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한국의 중견기업 숫자로 따지면 전체 대개에서 0.15%고요. 고용은 7.4%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숫자로 8.2%에 우리나라는 0.15%, 독일은 8.2%의 중견 기업이고 고용은 거의 30%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쟁력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최근에 탁보 상태인데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중국은 뭐 거의 그 사이에 2배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저는 그런 능력은 대한민국 국민이 청년들이 충분히 있다, 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결국 어쨌든 이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성장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각종 제도에 큰 변혁이 필요하다. 간단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 의하면 스웨덴이던가요? 스웨덴의 그 정당이 내걸었던 고 중에 하나가 안전해야 창조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얘기를 하면서 실패해도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충족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데 한 번 하면 망하면 도전하기 어려워지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면 사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업이라는 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은 창업할 결심을 못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썼던 방법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사회가 분담해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도를 줄여주면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도 창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스웨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개인이 창업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 가지고 창업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안철수 연구소 만드실 때 멀쩡하지 않으셨군요. 예, 자기 고백입니다. 자, 공장 성장론의 두 번째 부분이 공장 분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성장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주시죠. 이제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은 시장 구조 개혁입니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을 전부 다 구조를 바꿔놔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필요한 것이 산업전략입니다. 산업전략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영어 표현으로 패스트 팔로워, 추격자 전략, 남들을 복사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쫓아와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다시 영어 표현으로 first mover, 개척자 전략을 써서 남들이 안 간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대기업들에게 맡겨놔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중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던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까지가 한계고 더 새롭게 개척자 전략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나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그 IT나 융합 전략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제조업 경쟁력에다가 IT나 다른 융합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롭게 그 경쟁력들을 창출하는 방법을 써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주의할 거는 스마트 팩토리 산업도 촉진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기반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으로 불리는 IoT나 이런 쪽들이 있는데요. 그 산업들도 같이 육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 좋은 일만 시킵니다. 기반 기술 다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밖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도 많이 뒤처진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추격자 전략 써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분야라든지 또는 그 항공 우주 분야라든지 그런 쪽은 처음부터 개척자처럼 할 필요 없이 남들이 해놓은 것 중에서 잘된 것들 빨리 추격하는
그걸로도 새로운 그 성장 동력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산업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이제 경제학자들이 시장 질서를 제대로 잡아놓으면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는 기업들이 결정한다.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가장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의 나라들조차도 이런 나라들도 이런 정부들도 필요하면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을 선정해서 R&D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니까 녹색 뉴딜을 하면서 녹색 분야의 일자리를 재생에너지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과 산업의 출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그러한 집중적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육성도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분야의 그러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못 해주셨고요. 이 다음이 뒤에 부분이 뭡니까? 북방경제? 이제 북방경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대북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죠. 지금 1차 계획 정도도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원래 계획했던 그 공장 부지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한중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 저는 농산물보다 공산품이 더 위기에 봉착한다고 봅니다. 2, 3년 후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다 따라잡을 테고 거기에서 그 기술력과 가격을 가지고 중국의 공산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럴 때 저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한 북한에 있는 많은 자원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투자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좀 더 이제 나아가면 그 부산항을 기점으로 물류를 중국이나 소련까지도 러시아까지도 연결을 해서 그 물류라든지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또는 전력선들 예전에 손정희 회장을 만났을 때 그분의 구상이 그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였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한 국가 내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한중일 또 러시아까지 4개국 간에 전부 전력선들이 연결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가동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 전력들을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도 그 원가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이 남는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홍 교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이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북방경제, 특히 이제 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 경제 크게 보면 이렇게 경제권으로 평화경제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만드는데 왜 대기업이 그렇게 소극적일까요? 글쎄요. 어쨌든 이건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북방경제 또 북한과 우리가 연결만 된다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전력망도 연결할 수 있고 지금은 사실상 한국이 남한이 하나의 섬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상업적인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인데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북한이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소위 컨트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그런 외교나 어떤 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북방 경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북한과의 어떤 이 외교적인 전략적인 남북한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모든 정치인들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방 경제, 북한을 시장으로 열지 않아도 대기업들은 뭐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니까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점도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방 경제에 친화적으로 움직여야만이 더 쉽게 열리고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에도 너무 이게 중소기업들만 있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큰 기업들이 들어가주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게 더 힘있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그 투자 안전 보장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뭐라고 합니까? 보장을 받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도 함께 이제 진출하고 그런 그림으로 저도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국방부 경제까지 했고요. 이제 분배 복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분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괄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은 혁신 경제를 통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건 제가 설명드린 걸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자체만으로도 민간 소득 증대에 많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만약에 일자리가 있다면 그 자영업보다는 취직을 택할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소득 증대가 가능할 거고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들 때문에 제대로 중소기업이 이익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부가 제대로 시장 감시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권한이 강화되고 독립성이 강화되고 투명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저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뭐 2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게 새누리당 안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이야기들도 다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핵심적인 정책이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자리 자체가, 이 기업에서 이 일자리 자체가 2년 이상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꼭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일자리 중심으로, 한 개인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자리가 2년 이상 필요한 일자리인가, 그걸 기준으로 정규직을 뽑도록 하는 그 정책이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넘어올 수 있도록 선순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홍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고용의 유연성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더 편리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에 집착하거나 많이 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이 비정규직이 집중적으로 많이 증가를 해왔죠. 그래서 정부에서 소위 이제 고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표방을 하면서 악화된 측면이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학부생 또 대학원생들을 졸업을 시켜봐도 서울대를 나온 학생들도 실제로 비정규직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은 있긴 합니다. 이제 특히 이런 기술 집약적인 이런 경제 구조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커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비정규직을 완화하고 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으로 수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고가 쉽고 또 비정규직이 많아져도 복지만 잘 돼 있다면 그런 대로 버틸 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조차 없는 데서 비정규직으로 가버리면 그 삶이 황폐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려한다는 말씀이고요. 문재인 대표가 가셨습니다. 가셔서
뒤에서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계를 해드리면 우리 김인철 전 의원님께 아마 뭔가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있죠. 가셨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우리 김현미 비서실장께서 한번 전달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성장 간의 차이가 뭔지를 좀 짚어주십시오. 편하게.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이해하기 좀 쉬운 거니까요.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계실 때 해야 되는데 전달하실 거죠? 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주도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면 규제 철폐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대된다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 MB 정부 때 낙수 효과 아니라는 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러다임대로 대기업 위주, 수출 위주, 제조업 위주 이런 패러다임 하에서 여전히 지금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못합니다. 이건 이제 거의 명확한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저는 맞는 방향인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인상하면 이제 구매력이 생겨서 많은 내수가 이제 촉진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다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다시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현재 움직이게 할 수단이 정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요. 어떤 분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임금 인상하고 있으니까 저게 맞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미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기 시작했고 아마 지금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 노동 인구 자체가 부족해서 비정규직으로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정부에서 시켜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지 사람을 뽑을 수가 있고 임금을 올려줘야 된답니다. 아베가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마다 이제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이나 사회 인구학적인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본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노동력 귀한 줄 모르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공정성장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혁신이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서의 한계는 결국은 정부에서 추진 의지가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저항도 저기는 많을 텐데요. 의지가 있고 제도가 있으면 되는 일인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 의지가 없으면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역시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야 되는 건데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 갖는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듣기에 최근에 워낙 소득주도 성장을 많이 얘기하고 그게 이제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공급주도 성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라서 소득 올려서 소비 늘려서 경제 성장하는 거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좀 뜻밖인 것 같아요. 저도 홍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저희 각자들은 비판을 잘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급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면 투자 활력이 일어나서 결국 심지어 세금을 더 거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실 이거는 이제 구로 검증 실패는 맞지 않는다라는 게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제 법인세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겠다. 두 번째 남아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일부분을 차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캐치프레이즈로서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임금주도 성장론이죠. 원래 영어로는. 근데 소득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인 수단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이것 외에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사실 임금을 좌우할 수는 없는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런 이제 일정한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정성량론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것인데 아까 이제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정성장이 있으면 그것이 혁신을 가져온다. 이 부분의 링크가 사실은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이나 혁신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를 만든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혁신의 어떤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또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매력적이고 좋긴 한데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 최저임금제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공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또 경고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마음이 급하잖아요. 우선 경제가 안 돌아가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쓰든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좀 소득, 임금을 올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워낙 절박하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말하자면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 바꿔서 이렇게 가는 거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서 듣기에 따라서 좀 한가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초이노믹스 처음 할 때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측면이 원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인데요. 그 구조개혁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은 안 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정성장론도 그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기 보면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게 우선이 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또는 산업 정책들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도 산업 정책이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언뜻 들으면 이게 너무 차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면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렇게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결국 이 각각의 용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경제에서 말하는 정책 믹스, 정책 혼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도 사실 외부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 전략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결국 사실 최저임금 올려서는 현재 고용돼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 간 논란이 있지만 아무래도 일자리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수를 줄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믹스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예, 제가 정치적 해법의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니까 이게 선거 단위로 해법이 제기가 되잖아요. 당장 다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해법이라는 게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해법은 단기적 해법을 주도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놓은 것처럼 거기에 전문가가 선거에 구애받지 말고 안정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제가 글을 봤는데 저는 대체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현재 정치꾼은 정치인을 비판하는 그런 담론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 정치 지도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사실은 선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점을 좀 보완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 뭐 예전에 회사 경영할 때도 보면 그 장기적인 계획만 세우면 단기적으로 굶어 죽을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이 둘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단기적인 그 노력들, 뭐 정책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국가 경영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큰 병을 치료하면 우선 잘 먹어서 이렇게 체력을 건강하게 해놔야 투병 생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철희 소장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현 정부가 어쨌든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마침 여기에 이제 저유가에 또 환율이 좀 높아지면서 지금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처음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사회통합이라든지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수반됐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종되고 어쨌든 부동산 경기 부양 여기에 이제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내년도 총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2017년도에 다시 왜냐하면 올해 지금 분양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3년 뒤면 다 지어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하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2017년도 우리 대선 때 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유혹을 정치인이라면 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장기적인 구조의 개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현 정부에 대한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7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성장론의 두 파트는 뛰어넘었죠. 예, 제도를 어떻게 공정해야 할 거냐, 또 생산적 복지 부분은 시간 관계로는 뛰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한번 판단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느낌이 같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토론해 보니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에 비해서 정말 좀 정치인이 돼간다, 정치인이 됐다, 이제는 좀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야권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몇 분한테 받고 있는데 그건 좀 뭐 제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진화가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변화하고 있고 현실을 이해하고 있고 정치 힘을 좀 자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좋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거는 시간이 75분의 시간은 거의 채워졌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듣고 끝낼까요? 아니면 빼먹은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현실의 문제를 질문하면요 그것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나 저희가 얘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좋고요. 현실과 관련된 현재 정치 쟁점과 관련해서는 피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더 들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해보시겠습니까? 설명이요? 설명 좋았다 봅니다. 예. 저는 시간 내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와 공정한 제도 두 개가 남았는데 공정한 제도를 하시겠습니다. 두 개가. 예, 그러니까 네. 우선은 저 생산적인 복지에 앞서서 그 조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게 돈이 필요하고 이제 그럼 세금 어떻게 걷을 거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그 세금을 걷을 때 우선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 말씀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에 소득이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IMF 이전에 경제 성장률과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을 세 주체가 나누죠.
하나는 기업, 또 하나는 가계, 그러니까 노동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 가집니다. IMF 이전에는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기업 소득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수 증가율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근데 IMF 환란 이후에 벌어진 일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기업 소득 증가율과 세수 증가율은 굉장히 낮아졌고요. 오히려 기업 소득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즉 IMF 환란 이후에는 하나의 그 소득 중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그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정상화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그 법인세를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5천억, 이익 5천억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돈인데 어떤 기업에서 5천억 이상 이익을 낸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6% 정도입니다. 5천억 이상 벌었을 때. 근데 5천억 이하로 벌었을 때 18% 정도입니다. 돈을 더 적게 번 기업들이 세율이 더 높습니다. 실효세율이. 이런 것들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인세 정상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정부에서 그걸 지금 맡고 있고 그 중에 논리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법인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더 많은 부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베이스에서 비교를 해야지 구조가 다른데 다른 통계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인세 정상화를 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누진제가 돼야 됩니다. 즉 많이 벌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5천억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이런 거 바로 잡는 것도 정상화 일환이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정말 정의로운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덧붙여서 이제 복지 중에서 생산적인 복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가 복지가 정말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안전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근데 그 다음 순서로 해야 될 복지가 저는 생산적인 복지입니다. 즉 그 혁신 성장과 연결되는 복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제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명예퇴직, 조기퇴직한 분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교육시키고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한 번 실패한 사업가가 다시 재도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복지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분야들이 이제 그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복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복지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많은 복지 재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도도 맞아 설명해 주시죠. 공정한 네, 제도. 그래서 네. 지금 설명드린 이런 뭐 나름대로 방대한 부분들 제가 정책 과제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0대 정책 과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그 공정한 시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입니다. 독일에 갔는데요. 독일에 가서 보니까 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일 이전에는 베를린에 있었답니다.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 경제부처들이 전부 베를린으로 오게 되니까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를 본으로 딴 도시로 옮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그러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와 싸우는 데랍니다. 준사법기관이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서 식당에서도 마주치고 얼굴을 자주 보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얼굴을 안 보려고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나라와 정말로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부처의 한 부분처럼 하지 않습니까? 협조적이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 주장은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거기 공정거래위원들도 비상임이 많습니다. 상임을 훨씬 더 늘리고 그리고 임기도 지금 3년인데요. 다들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긴 5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들 뭐 전원을 바꾸고 이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임기도 늘리고 그리고 국회 동의도 받고 그렇게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위치도 지금 경제부처와 함께 세종시로 간 것도 다시 다른 도시로 뭐 서울이라든지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도 사실은 증가시켜야죠. 지금 여러 가지 그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비교해서 모든 그 결정 과정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만들고 이제 권한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치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분할할 수 있는 권한도 아예 명시하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대 입법 과제 중에 한 가지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방안입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안철수 대표 빠뜨린 거 있으면 요것도 좀 신경 써달라라는 게 있습니다. 구현하자면 생산적 복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분야별로 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복지 자체를 통해서 그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가 상당히 혁신적으로 복지형 통상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장 경제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생산적이고 또 혁신적인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 그 자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짧은 지식이에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복지가 좀 생산적으로 좀 효용을 갖는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그 말에 나온 전제는 그간의 복지는 좀 소비적이었고 낭비적이었다 이걸 전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용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약간 좀 불쾌감을 느끼는데 대한민국이 복지가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복지가 돼 있느냐 복지가 좀 되고 나서 생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일찍 담론이 들어와서 복지가 확대되는데 더 장애를 준 거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쓸데없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좀 뭐 비슷한 지금은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됐고 예, 지금 이제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담론 수준들도 어느 정도 차원이 예전과는 다르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저는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공론화하고 같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기라고 봅니다. 홍 교수님도 비슷하십니까? 예. 자, 공정 성장론 설명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요. 여기 오신 분들 열심히 들으시는 거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해도 계속 들으실 분들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또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홍 교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큰 담론을 발표하신 안철수 대표는 마무리 발언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국 정치인과 이렇게 좌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낀 것은 어찌됐든 이게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인 정치인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단순히 그냥 어떤 단순한 비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그리고 정책 과제를 같이 고민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비단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고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이 정책 엑스포와는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특히 경제 담론을 같이 논의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는 것은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마무리 발언을 여러분 큰 박수를 쳐주면 더 멋있게 잘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노원구입니다. 여기 이제 노원구 구의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노원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가장 많고 장애인 가장 많이 사시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많이 살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원구 중에서도 제가 있는 노원병 상계동은 더 어려운 분들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가게 됐는데요. 제가 등원하면서 또 더 예전으로 그 대선 때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비전이 우리나라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원하면서도 같은 생각이었고 특히 이제 노원구에 정착하면서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노원구에서 이제 거의 매달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환경위원분들 뵙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휴게소 찾아가서 직접 거기서 뵙고 말씀들 나누고 또 작년에 국정감사 직전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뵙고 말씀들 많이 듣고 또 최근에는 그 장애인분들 이렇게 뵙고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인데요. 그 복지카드 신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본인 확인하러 전화가 왔답니다. 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석 달, 넉 달 고생해서 겨우 카드를 만들었다고. 아,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제도적인 무관심으로 생기면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곳이 또 이곳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공정성장론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민들과의 이야기 나누는 곳에서 쌓였습니다. 야당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야당이 비판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불안한 겁니다.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책 엑스포가 저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전 의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장 담론을 내놓고 정말 치열하게 저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 중에서 그런 과정 중에 그 신뢰가 쌓이고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공정성장론도 우리의 비전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과 정의로운을 같이 이 경제성장 담론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저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저도 열심히 다듬을 생각이고 야당 내에서 또는 더 크게는 우리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법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시간 반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 드시지 않고 강석훈 의원님 그리고 은수미 의원님 전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런 제가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참담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는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복인 것 같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정치인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쓴소리 많이 해주고요. 또 열심히 할 때 박수 쳐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박수로 격려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멋지고 강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